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2세 여자입니다.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오래도록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정말 행복했지만 그만큼 불행해져서 큰 상처가 되었던 기억을 조심스레 꺼내어 볼까 해요. 저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부유한 집에 외동딸로 자랐어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홀로 크진 않았어요. 남매가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2명 더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 결국은 병을 앓다가 요절했고 여동생은 친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계곡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후로 부모님께서 제게 모든 관심과 사랑을 쏟으셨죠. 당시 오빠의 유일한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부모님은 오빠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친구에게 고마움이 많다고 자주 집으로 초대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친오빠처럼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다 오빠의 친구가 이사가게 되어 왕래가 끊겼는데 제가 이직하게 된 회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제 상사였던 오빠의 친구는 제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었어요. 어느 정도 회사 생활에 익숙해진 후 저녁에 식사를 둘이 하게 되었는데 그 식당이 오빠의 지인분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한눈에 반해 적극적으로 표현했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꼬마야, 이 쪽지 뭐야? 누가 써준 거니? 여기 우리 아빠가 산대요. 너희 아빠가 여기에 산다고 일단 들어와 보세요. 제가 아이의 말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쪽지에 남편의 이름이 적힌 게 찝찝해서 집에 들어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1시간쯤이 지났을 때 퇴근한 남편이 집에 돌아왔고 거실에 앉아있던 아이를 보자마자 남편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알게 됐죠. 그 아이가 남편의 아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에게 이 아이의 아빠가 우리 집에 산다고 했더라고요. 남편은 흔들리는 눈으로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남편에겐 저를 만나기 전에 사연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만나기 전에 깊게 사랑을 나눴던 여자가 있었고 자신들의 실수로 여자가 임신하게 되어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요. 끝내 허락받지 못했고 지쳐버린 여자는 자신의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며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요. 남편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여자는 부모를 등지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차피 몰랐을 문제이지 않았냐며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며 이별을 구하고 홀연히 사라져 버린 거죠. 남편은 죄책감에 그 여자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를 만나게 되었던 거고요. 제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요. 제가 남편이라도 생사를 알지 못하는 아이를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를 만나기 전에 나눴던 사랑이 잘못이 되지는 않는다고 여겨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이가 있음을 알고도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고 그 이는 아이를 다시의 엄마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아이가 데려다주면 또다시 혼자 우리 집을 찾아왔거든요. 남편은 아이에게 다시 찾아오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알려졌지만 아이는 끈질기게도 찾아왔고 저는 그런 아이를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 먹이고 재우기도 하면서 조금씩 정이 붙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남편과 아이의 엄마가 아이 문제로 언쟁이 생겼고 아이를 더는 책임질 수 없다며 제 남편에게 죽이든 설리든 알아서 하라고 한 뒤 또다시 자체를 감춰버렸어요. 결국 남편은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의 딸은 참 똘똘하더라고요. 보육원에서 도망을 나와 우리 집에 또 찾아온. 왜 결혼 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자책을 했지 않을까요? 이 아이에게 이상한 정의가 써 있었어요. 처음 몇 번은 어른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아이는 그냥 가려운 정도였다면 보육원에 보낸 후에도 찾아왔을 때는 애절한 마음이 들면서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냥 우리 부부가 부모가 되어주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지만 결국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자고 했어요. 부모님들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가서 사실을 얘기했을 때 친족 부모님은 속았다며 난리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너무 가엾다고 간절했다는 저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감정이 너무 따뜻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가족 사이에 있는 따뜻한 인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느낌을 소중하게 가지시고 영원토록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딸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이 계속해서 행복으로 가득한 일상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함께 행복을 나누고 서로 아껴주는 따뜻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벚꽃 어려움까지도 값진 경험 같다는 생각에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이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죠. 남편이 하던 사업을 무리하게 늘리려다 투자 사기를 당해 망하고 말았거든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어요. 사업 경력이 있으니까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며 남편이 친정 부모님 돈으로 사업을 다시 하게 되었을 때까지는 말이에요. 기대와 달리 남편의 사업은 연이어 실패를 맛보았고 쫄딱 말아먹기를 3번 계속 사업에 실패하고 나니까 정말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빚까지 산더미처럼 써요. 진짜 말 그대로 거지가 되었죠. 경제적 책임이 막중하던 남편은 도망자가 되어 집을 나갔고 저와 딸은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어요. 그런 와중에 저는 어떻게든 딸을 키워야 했어요. 남편도 자신의 친딸을 버렸는데 저까지 딸을 버리면 이 아이는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절대 딸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남편을 믿고 내어준 돈이 공중분해된 탓에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경제난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엄마는 삼촌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적지 않은 나이에 망하게 되니까 정말 산다는 것 자체가 막막하더군요. 재수 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정말 공주처럼 자라 고생을 해본 적도 없는데 결혼 후에는 쭉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 경력까지 단절된 상태라 무슨 일을 해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남들은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설 나이에 제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상황이 안 좋은 만큼 망설일 여유도 없었기에 저는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사장들에게 혼돈 많이 났죠. 그 나이 되도록 이런 것도 한 번 못 해봤냐며 된통 욕먹고 잘리기도 수십 번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했는데 그중에 제일 적성에 맞았던 건 폐지 줍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얼마 쳐주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지금만큼 야박하진 않았으니까요. 누구한테 혼날 일도 없고 제가 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일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폐지 줍는 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일이 손에 붙으면서 다른 일도 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매일을 고생하며 어렵게 돈을 벌어 딸을 키웠어요. 그런데 사춘기에 들어선 딸은 이런 저를 원망하고 미워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혹시라도 저를 마주치면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매정하게 지나치거나 돌아서 집으로 가곤 했을 정도였어요. 우리가 그때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딸이 한참 동안 소송이다가 길거리에 누가 없는 걸 확인한 뒤에야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여러 번 봤고요. 한 번은 그런 딸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어요. 왜 집에 고장 안 들어오고 서성거렸어? 엄마가 우연히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엄마가 나라며 이런 집이 좋겠어. 쪽팔린다고. 이 집도 엄마가 하는 일도 다 창피해서 누가 알기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해. 짜증난다고. 그래서 그랬구나. 엄마도 우리 딸에게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게 어렵네.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이런 건 괜히 물어봐서 더 짜증나잖아.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나를 키운 거야? 보육권도 이것보단 좋겠다. 왜 자신을 키웠냐는 원망을 쏟아내는 딸이지만 저도 사춘기를 쓰기 겪어봤기 때문에 나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춘기 때는 모든 것이 예민해지는 때이니까요. 어쩌면 그때는 저도 아이도 둘 다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 원망하고 미워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이기에 꾹꾹 울컥하는 감정들을 누르며 버텼지만 딸은 그러기 힘들었겠죠.
그래도 짧아 보인 제가 조금 아이 자랑을 해보자면 우리 아이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성공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갔죠. 그 흔한 학원 하나 보내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면서도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였어요. 사회가 좋을 때는 제게도 꼭 성공해서 출세해서 저에게 효도하고 갚겠다고 했었고요. 제가 힘들게 사는 와중에서도 딸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어쩌면 효도하겠다는 그 말을 부적처럼 믿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딸은 고3 수험생이 된 것은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렴했어요. 새벽인지 밤인지도 가리지 않고 공부를 아끼다 보니 자기 전까지도 정말 아껴서 잤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미안하고 안타까운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때 딸은 더욱 예민해져서 저는 아이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도록 노력했죠. 수능 하루 전 딸이 내일 꼭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갈 것이라며 말했어요. 그때까지만큼은 제 딸이 기특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실제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어요. 딸이 코끝에서도 터지는 코피를 뿜고 우리가 원했던 대학에 떨어지자 딸은 자기를 비난했어요. 정말 속상한 일이었죠. 그 시점부터 정말로 힘들었어요. 집에서만 공부하던 딸은 집중이 안 될 때면 저에게 짜증을 터뜨리고 밥을 먹는 시간조차 놓치는 날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아이가 공부하는 동안 그녀의 식사를 챙겨주러 집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하루에도 요란하게 지내야 했어요. 여러 번 딸을 챙기러 집을 들러야 했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수입도 확 줄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밤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더 늘렸고 하루에 평균 2~3시간 정도의 밤잠을 자면서 버텼습니다. 피곤에 쩔어서 입맛도 없고 면역은 갈수록 떨어져 감기와 대상포진을 정말 달고 살았어요. 큰 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살도 하루가 다르게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기로 했지만 그 쉬는 날조차 쉴 틈이 없더군요. 딸이 집에 있으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딸은 제가 쉬는 날이 생긴 뒤 그나마 가끔 도와주던 집안일까지 손을 놨어요. 엄마가 쉬는 날이 생기니까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서 공부가 더 잘 된다는 아이의 말에 차마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두 번째 수능을 보게 되었고 딸은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얼마나 기뻐했던지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하지만 저는 아이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고 간간히 생활비도 주어야 했기 때문에 제 일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로요. 미친 듯이 일하고 돈을 벌어서 모아보려고 해도 모이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 다른 의대에 진학하더니 아예 집에 찾아오는 일이 없어졌어요. 학비 얘기를 할 때나 집에 찾아와서 당연한 듯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서서히 이런 딸이 버겁기 시작했고 결국 딸에게 선을 긋게 되었어요. 이제 너도 성인이니 나는 내 할 도리 다 한 것 같아. 사춘기가 왔을 무렵부터 지금까지 너는 나를 엄마라고 그리고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너한테 돈 대주는 물주 정도로만 생각하잖니? 그러니 이제 이런 관계는 그만하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돈을 못 주겠다니? 진짜 무책임하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돈 줘. 등록금 다음 주까지 내야 한단 말이야. 너는 갑작스럽겠지만 나는 내가 나에게 다시 옛날처럼 돌아와 주길 바라면서 10년을 기다렸어. 하지만 시간 갈수록 내 눈에 나는 돈 주는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 내게 감사함이라는 걸 느껴봤니? 까마득하겠지? 나도 너를 한 번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니까 말이야. 더는 내 엄마로서 도움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제는 앞가림은 내 스스로 해. 언제는 이해한다더니 이럴 줄 알았어. 사춘기 때부터 난 엄마 따위 어차피 필요 없었어. 내가 창피스러워서 이 주변에는 오기도 싫었다고.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아빠도 없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을 엄마라고 여겨야 하는 나를 이해할 수 있냐고. 어차피 우린 남이었으니까 내가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바에 내가 맞잖아.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내치는 꼴하고는 거지 같은 년 어디? 당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 죽더라도 당신 소식 나한테 전하지 마. 역겨우니까 이때가 아이가 보니까 3학년 때였어요. 졸업을 1년 앞두고 있었고 아이가 저를 원망했던 그 감정이 사춘기 시절의 반항 정도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많이 성장했고 또 성인이 된 후에는 정말 안부 연락 한 번 하지 않는 딸을 보면서 이제 정말 제가 할 책임을 다해야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제게에 화가 난 딸이 쏟아부은 모진 말과 이후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온몸이 떨려왔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딸이 집을 나가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그렇게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도 먹지도 못했네요. 그러다 차츰 정신이 들었어요. 그 뒤로 다시 원래의 생활대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어요. 딸의 지원을 전부 끊고 나니 저 혼자 먹고 살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어요. 폐지 줍는 것도 몇십 년 동안 하니까 아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주변 상인들도 박스나 종이가 나오면 맡아주었다가 제가 지나갈 때 꼭 챙겨주었기에 그런 도움으로 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조금씩 경제적 안정을 찾아갈 때쯤 갑작스럽게 들렸던 소식은 다름 아닌 친정 엄마의 부고였죠. 저 사느라 바빴고 고생에 찌든 제 모습을 보여드리기 미연을 찾아뵙는 것을 미루었던 책에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기 전 에타게츠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그렇게 눈물로 엄마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비록 저는 엄마에게 남편이 도망친 뒤로는 정말 효도도 못하고 걱정만 끼치는 딸이었지만 엄마가 생전에 공을 많이 쌓으셨는지 다행히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조문객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런데 장례 첫째 날 새벽 3시가 다 되어갈 쯤 머리가 새하얗게 샌 여자가 주문하러 왔더라고요. 그 여자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소름이 끼쳤어요. 이 늦은 시간에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주문을 왔다는 게 오싹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언뜻 봤을 때의 나이대가 저와 비슷했는데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30분가량 아무런 말도 없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쓰러질까봐 염려되어 저는 그 여자를 달래며 대체 누구시냐고 물었는데 그 여자는 엄마의 숨겨진 양딸이라고 하는 겁니다.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자초지종을 묻자 난생 처음 듣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옛날에 우리 친정집이 망하기 훨씬 전 우리 집에 새들어 살던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생활고로 일가족 모두 청산가리를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자만 살아남았고 그렇게 보육원에 보내지게 되어가지고 일은 슬픔과 자신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막막함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저희 엄마가 여자분을 살들이 보살펴 주었다는 것이었어요. 공부가 하고 싶다고 하니 공부도 시켜주고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엄마의 따스한 마음과 관심이 좋아 자신을 가족으로 입양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고 엄마는 자신의 양딸이나 다름없으니까 가족이라는 자리에 욕심낼 필요 없다며 그 여자가 자립을 할 때까지 꼭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는 이 여자와 약속한 것처럼 가족들 몰래 양딸로 삶은 이 여자를 때마다 찾아가 챙겨주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그 덕에 양딸은 자신이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더라고요. 호적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호칭은 엄마와 양딸로 살았고 엄마가 대학까지 졸업을 시켜줬다는 것이었어요. 덕분에 지금은 대학병원의 외과의사가요. 되었다며 자신에게는 정말 감사한 분이라고 말해주는데 제 가슴이 다 벅찼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는데 엄마가 먼저 연락을 끊은 것 같더라고요. 이분도 엄마가 먼저 연락을 끊으니 본인을 피하는 줄로만 알고 연락을 먼저 할 수가 없었다네요. 괜히 본인이 엄마를 찾고 그러면 돈이나 물질적인 걸 바라고 연락을 한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연락을 하지 않았다더군요. 이분은 저희 친정집이 망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친정이 망한 걸 알았다면 진작 도와드렸을 거라며 땅을 치고 후회했고 제 손에 명함을 쥐어주며 말하더군요. 제 명함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저를 찾아주세요. 그건 엄마에게 받은 관심과 사랑을 이제 제가 갚을 차례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아빠도 세상을 떠나고
엄마랑 둘이만 남았었는데 이제 엄마도 돌아가셔서 혼자 덩그러니 남는다고 생각해 너무 막막하고 슬펐는데 저도 엄마 덕에 험난한 세상을 버티며 살았어요. 이제야 만나게 돼서 저를 대하는 게 어려울 거라는 걸 알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친자매처럼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지내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 혼자는 힘들 거라며 엄마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해줬어요. 양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엄마와 제가 마음을 쓴 부분 중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엄마의 그 따뜻한 DNA를 제가 꼭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날은 딸의 어린 시절이 너무도 그리웠던 날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그 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고 딸은 정말 연락 한 통하지 않았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평소처럼 폐지를 줍다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유방에 혹이 발견되었고 조직검사 후 유방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후라 말기로 추정된다고 당장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 날 수술을 하기로 하고 간단한 짐을 싸기 위해 집을 다녀오기로 했고 마침 찾아간 병원이 엄마의 양딸이 근무하던 병원이 있던 터라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엄마의 양딸에게 연락을 했어요. 시간 여유가 돼서 로비로 내려온다기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 이상하게도 인연이라는 게 있기는 한가 봅니다. 저와 의절하고 지낸 딸이 그 병원에서 가운을 입고 의사로 있는 거예요. 딸은 저를 보자마자 주머니에 넣고 있던 손을 빼 팔짱을 끼더니 제 앞까지 와서는 여기에 왜 왔냐고 묻더라고요. 여긴 무슨 일로 왔어요? 혹시 내가 여기 근무하고 있는 거 알고 찾아온 거예요? 오랜만이구나. 연 끊었다 해도 인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니? 그리고 걱정 마라. 너 찾으러 온 거 아니다. 유방암 판정을 받아서 치료받으러 왔어. 거지도 대학병원은 다 오는구나. 주제넘게 나한테 엄마 행세나더니 꼴 좋게 벌 받았네. 참 웃겨. 너 사람 생명을 따르는 의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어젠 말을 그따위로 해. 내가 아무리 미워도 다 너를 버렸을 때 끝까지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나한테 어떻게 저는 꿀 좋게 벌 받았다는 딸의 말을 격분해 결국 딸의 얼굴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필이 모든 모습을 엄마의 양딸이 보게 되었어요. 양딸은 다가와 제 손을 끌어잡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박승희 전공이라 하세요. 제가 1년 전쯤 이야기했던 딸 기억나세요? 그 딸이 승희인데 둘이 잘 아는 사이인가요?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의사예요. 제가 박승희 전공의의 담당 교수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런 회원이 교수님께서 저희 엄마를 아세요? 네 할머니가 내 엄마야 가족을 잃은 날 양딸로 삼아주셨고 엄마의 양딸은 제 딸의 담당 교수였고 딸은 저와 본인의 담당 교수와의 관계를 알고는 얼굴색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잠시 말이 없던 딸은 눈에 초점까지 잃은 채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쳤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기절초풍한 이유가 있더군요. 엄마의 양딸이 내년쯤에 대학병원을 나와서 건물 통째로 병원을 차리는 계획이 있는데 그 병원에 제 딸을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였어요. 담당 교수인 양딸이 야무지고 똑똑한 제 딸의 마음에 쏙 들어해서 각별한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었던 것이었던 거죠. 하지만 딸과 관련된 제 사연을 다 알고 있었던 엄마의 양딸은 좀 전에 제가 딸의 뺨을 올렸던 상황까지 다 듣고는 그 자리에서 제 딸과의 약속을 철회하고 말았어요. 의사는 사사로운 감정을 겉으로 표현해도 안 되고 엄마가 아프게 된 것이 잘된 일이라고 말한 것은 환자를 대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의 편에 서 있는 양딸은 됨됨이가 한참이나 부족한 딸 아이에게 너무도 큰 실망을 하게 되었거든요. 딸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엄마의 양딸에게 다시 생각해 봐주라고 사정했지만 엄마의 양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런 사람을 본인의 병원에 데려갈 수 없다며 번복은 없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제가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의 양딸은 제 담당 의사에게 잘 부탁한다며 몇 번이나 잘 봐주라고 인사를 했고 저의 수술비도 지원해주고 거기다 병실까지 1인실로 지정해 주셨어요. 덕분에 수술도 잘 받고 1인 병실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제 딸은 끝까지 제가 엄마임을 밝히고 싶지 않아 모른 척했고 제 병실에 들어올 때면 사춘기 시절 집에 들어가기 전 누가 있나 인기척을 확인했던 것처럼 행동하고 들어오더군요. 거기다 제 병실을 찾아오는 이유는 제가 걱정돼서도 제 경과를 보려고도 아닌 자신이 잘못했으니 제발 교수님 마음을 돌려놔 달라고 애원하러 왔던 겁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몸이 회복되어 통원 치료를 받게 되어 퇴원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집까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싫다던 집에 제 발로 들어오다니 실로 황당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나 집에서나 하는 말은 같았고 저는 그런 딸에게 단호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간 철없이 굴고 미워했던 거 미안해. 제발 교수님 마음 좀 돌려놔 줘이.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엄마,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 너는 의사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자격이 안 되는 애야. 그런 너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건 민폐야. 나야말로 부탁할게. 제발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오. 내가 사과하잖아. 내가 다 내려놓고 엄마한테 사과하는데 왜 거절하는 건데? 잘난 게 없어서 힘들게 했으면 적어도 내 인생을 망치지는 말아야지. 왜 나타나서 해방을 놔? 남 탓하지 마오.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거야? 나는 널 사랑으로 키우려고 노력했고 넌 그런 날에 원망하고 미워했고 또 하찮아 했잖아. 그런 내가 내 인생이 잘 되길 응원하고 도와야 하는 거니 엄마 취급도 안 하는 딸을 둔 내가 가여워서라도 난 이제 나만 생각할 거야. 쥐뿔도 없는 당신이 우연히 교수님과 연희다 함께 전보면서 내가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오니까 이제 와서 당신이 뭐라도 된 것 같아. 당신 돈 따위 나도 소름 끼치거든. 두고 봐. 내가 더 잘 돼서 그 병원 따위 짓밟아 버릴 테니까. 딸은 또다시 자신의 분에 못 이기고 나쁜 말을 해대고는 돌아갔어요. 그 뒤로는 저희 집에 발걸음을 끊었고요. 대신 엄마의 양딸에게 찾아가서 애원했더군요. 양딸이 전해준 이야기로는 제가 정말 나쁜 엄마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공부도 못하게 하고 집안일이 조금이라도 안 되어 있으면 엄청나게 구박했다면서 거기다 폐지 줍는 일을 할 때 옆 동네까지 가서 주워오라고 했는데 못 찾아서 빈손으로 가면 불행한 가정 사정 때문에 고충을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의 양딸은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자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엄마는 다른 분이 저를 돌봐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학교에서 몰래 나가야 했고 이를 위해 거짓말도 했다고 합니다. 양딸이 병원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 남을 피해가게 해서 마지막에는 병원장을 불러들여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로 나쁜 상태에 이르러 엄마조차도 딸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다는 게 슬픕니다. 방해한다고 경호를 불러 저를 내쫓았어요. 우연히 제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쫓겨나는 모습을 본 엄마의 양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하던 중 딸아이가 간호사를 홀드하는 것을 주변 의사와 간호사 몇몇이 보게 되면서 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양딸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조금 장단을 맞추며 딸의 만행을 조금씩 흘렸고 엄마의 양딸이 흘린 말들이 결정타가 되어 딸의 인성에 대한 평판에 영향을 받아 급속도로 안 좋은 소문이 풍선 불듯이 불어났고 급기야 함께 일하는 직원 모두 딸을 피했어요. 그 뒤로 딸은 엄청 몸을 사렸다고 해요. 그러다 돈 많은 남자를 만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학병원을 떠났다고 하네요. 엄마의 양딸은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자신의 병원에 차리게 되었고 병원 생활을 오래오래도록 자신에게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소식을 듣고 다 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고 거기다 입소문으로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간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사자 직업은 무조건 돈을 잘 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의 점점 도태되는 모습을 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병원을 차리도록 돈을 대준 남자와 결혼은 했지만 그 남자도 저처럼 의사는 돈을 잘 번다는 생각으로 만났던 거라 다 망한 딸과 헤어지기 위해 이혼 소송을 걸었고 자신이 차려준 병원에 투자한 비용을 모두 회수하는 것에 혈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대학병원에 있는 딸의 동기들 사이에서는 파다하게 퍼지고 말았고
너무도 쉽게 딸이 망한 소식을 접해드릴 수 있었어요. 저는 엄마의 양딸 덕분에 복수 아닌 복수를 하게 되었죠. 타이밍도 잘 맞았지만 엄마 양딸이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제 딸은 여전히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해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예정을 생각하면 가엾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만약 딸과 쭉 사이가 좋았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또다시 그 아이를 품을 생각은 없어요. 가족이 되어준다고 정말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일이 있는 외에도 저는 여전히 엄마 양딸과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어쩌면 그때보다 더 친자매처럼 말이에요. 만나서 자주 식사도 하고 지금은 엄마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답니다. 그리고 유방암도 완쾌됐어요. 나이를 먹으면 재발할 가능성도 높고 또 전이의 위험성까지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요. 줘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 유일한 가족인 엄마가 보내준 양딸인 언니가 함께 해주면서 건강관리도 해줘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준 마지막 보험금은 꼭 쥐고 있다가 모든 일이 다 잘 풀린 뒤에 반자가 아닌 혼자 살기에 딱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남은 여생은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열심히 행복하고 싶네요. 폐지 줍는 일은 얼마 전에 그만두었어요. 대신 엄마 양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내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답니다. 그래봤자 청소나 간단한 정리가 다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뼈가 시리도록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일하며 퇴근 후에는 맥주도 한잔하면서 그렇게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거든요. 60년이라는 세월을 살다 보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고 또 희노애락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었죠. 이만큼 나이를 먹어서야 그게 사람 사는 것이고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네요. 수년이 지난 지금에요. 딸이 미웠던 그 마음을 조금 덜어낼 수 있었어요. 하나, 여전히 딸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저 자신의 경험들을 토대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멋지게 성숙했기를 또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너무도 사랑스러웠던 제게 전부였던 순간을 안겨준 그 아이가 훗날에라도 저를 모질게 쳐냈던 것이 단 한 번이라도 후회되는 기억이라고 느끼기를 조금 바라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수도 없이 떠오르고 그리운 울타리니까요. 비록 혼자이지만 아직 혼자가 아닌 제 남은 삶을 위해 저는 오늘도 행복할 것입니다. 제 행보가 혹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계신 분께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다소 횡설수설하고 진부했을지 모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셨을 애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